좋은 아침입니다. 7월 8일 오늘의 이슈 한보영 전합니다. 5060 실손보험 지급액이 5년 새 부쩍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 정부가 막겠다라고 나섰는데 이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이슈로는요.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는데 일자리가 급증해 버리면서 파월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반기 코스피 전망과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지금 이쯤에는 ETF로 좋은 투자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저평가 부동산의 잣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보험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생명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용인데요. 5년 새 실손보험 지급액이 77만원에서 94만원으로 21%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수명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생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당연히 물가가 상승한 것까지 반영이 된다라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5년 전에 130에서 177만원 36%, 그 통원은요 무려 46.9%나 증가했습니다.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보장 기간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고객분들의 증권 분석을 하게 되면 생존보험의 보장 기간은 대부분 80세로 끝나거든요. 물론 이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무튼 이 80세를 100세로 늘리는 데 있어서는요. 이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의 소득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상품의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2010년에 이미 80세 치료비가 70세 치료비를 넘어선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보장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제도가 확대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병원비가 싸지니까 큰 병원에 대한 병원 진료비 부담이 없으니까 큰 병원을 찾게 되죠. 뭐 당연히 큰 병원을 찾는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뽑는 것은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그 뭐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병실이 부족하다라든가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뭐 이제 부작용들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튼 정부가 2011년에서 2023년 4기 상급 종합병원을 선정할 때는요, 최소 중증 환자 비중이 현재 21%인 걸 35%까지 높이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병원비를 이제 산정할 때 수가를 산정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산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가산제도 다른 의료기관보다 5에서 10%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급 병원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병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높여서 되도록이면 좀 이쪽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럼 자연적으로 다른 치료 환자들을 좀 덜 받게 병원들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조금 부작용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금리가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깜빡이를 켰죠.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불확실성이 확실히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용 지표인데, 이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게 16만 개인데 무려 22만 4천 개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금리나 굳이 당장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는 쑥 꺼져 들어가면서 0.25%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좀 뒤로 더 미루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영향들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뭐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충분히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해서 다우존스가 또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 이슈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을 추월한 원자재 팔라듐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금보다도 온스당 가격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무려 17%나 올랐습니다. 금이 8.6% 오르는 데 반해서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도 팔라듐이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고 올해도 더 생산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팔라듐에 대한 재테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그 상품으로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라듐이라는 게 이제 3대 이제 뭐 금속 중에 하나, 귀금속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왜 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차량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필수 원료로 쓰이는데, 중국이 이쪽에 좀 이제 집중하는 거죠. 환경 보호에 집중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생산을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요. 이 팔라듐을 투자하려면 미국 증시에 직구해야 되고 ETF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금보다 더 눈에 띄는 그런 원자재다라고 해서 눈에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자, 코스피 2000에서 2400 박스권 예상한다. 뭐 신한금융 리서치 센터장, 여기에 뭐 31년 경력을 갖고 있는 리서치 센터장의 이제 그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한 또는 경제에 전망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좀 정말 합의를 굉장하게 빨리 이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합의점 찾고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을 할 텐데, 무슨 그거에 따라서 코스피가 2200 또는 2400까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합의점을 쉽게 찾게 되면 2400까지 또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2200을 좀 고점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중국 중형주가 20%나 편입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금리 전망, 당연히 이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페드의 이제 금리 방향과 대한민국 금리 방향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그것이 좀 떨어지면서 이것도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시장의 호재로 이어지겠지만, 이것이 뒤처지거나 조금 늦게 좀 방향성은 금리 인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덜 실린다라면 분명히 금융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건 호재지만, 이것이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반응이 늦어진다라면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반기 증시 주도 역할하는 섹터는 뭐 이런 건 종목이라서 별로 언급을 하고 하진 않겠고요. 무튼 핵심은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갈등 해소랑 그 다음에 금리, 이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그 잣대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가장 이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정말 쉬운 일이냐? 부동산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쌀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아시죠? 그 침체 이후에 이 침체가 2013년까지 이어졌고, 정부가 엄청나게 부동산 살리려고 별의별 제도를 다 썼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폭락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와 팔릴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되레 산다라는 생각보단 나는 부동산 보유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가 쌀 때인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가 가장 비쌀 때인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사고자 할 때, 팔고자 할 때 최저점과 최고점을 찾으려면 안 된다라는 건데, 핵심은 언제가 가장 비쌀 때일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결국은 내가 그 당시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당시에 정말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그때 또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 주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게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면은 분명히 거기서 수익을 챙겨 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제 한눈에 금리, 이제 대출 금리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기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예, 불확실성 시대는 ETF로 투자하다. 뭐 ETF는 아시다시피 펀드를 이렇게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놔서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덱스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3% 오르면 ETF도 3% 오르는데,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태세로 가는 건데, 이 상품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처럼 편하게 상품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요즘 같이 뭐 블루칩이나 뭐 성장하는 뭐 미국 같은 이런 시장에만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걸 고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체가 하나를 딱 사게 되면 최소 주식형을 산다 그러면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거래세는 면제 중이고요. 뭐 국내 주식형 같은 건 비과세, 이러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ETF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외국인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씀드렸는데, 원화가 약세를 타게 되면 결국 원화 약세라는 거는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한 원인은 바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세를 피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로 원화가 이제 강세를 피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 기사 내용처럼 딜레마에 좀 빠져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와는 또 다르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험과 재테크 관련 기사 위주로 봤습니다. 한 주 시작 힘차게 하시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